반갑습니다. PSLab의 송희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퀵 제2강 디파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문제 해결 방법론 디맥 제4강 디파인의 이해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맥 4강을 먼저 학습하고 들어오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조직생활을 하고 있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 서로 많이 다른 그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들이 주변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조직 내의 이론들하고도 깊이 있는 이제 협업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소가 이제 수직 관계죠. 수직 관계. 앞으로 내가 해 나가야 될 어떤 기간, 또 투입될 자원 이런 것들을 승인해 줘야 되는 의사결정권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왜 하는지, 또 조직에 미치는 어떤 파급적인 영향이나 효과,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또 객관적으로 전달해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역량도 중요하지만요, 이와 같이 표현해서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노력,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도 상당한 어떤 그 문제 해결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많은 어떤 페이지에 담아내는 것이 그러면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경험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제기수 한 장에 각 세부 내역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잘 표현해내고요. 또 그들을 스토리라인을 잘 타서 연결시키도록 우리가 작성을 해준다 그러면 충분하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한 장으로서 전달하고 그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일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기소를 우리가 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면 우선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가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우선 뭡니까? 서로 다른 내용들을 다 각자 방식의 양식대로 표현을 해내면 이제 그런 양식들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양식에 우리가 표현해냄으로써 양식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고요, 내용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언을 구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 난이 있고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바로바로 내용을 이해하고 제3자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조언을 쉽게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와 조언을 우리가 얻기 용이하다는 이런 두 가지의 장점, 효과를 가지고 본 과제 기술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총 7개의 난이 있는데요. 과제명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또 과제 선정 배경 기술, 그 다음에 문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과제명인데요. 과제명은 무엇을 통한 어떤 내용의 지표를 얼만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한의 앞은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아니, 과제를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방향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새롭게 뭐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하는 내에서의 어떤 문제를 제거하는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결정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재 77페이지 보시면요, 과제명 설정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가 있으니까요. 자, 그것을 좀 참조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제 VOC 분량 유형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표명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도대체 무슨 지표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할 거냐, 이것은 사람 이름하고 동일해요. 이름을 우리가 떠오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얼굴에 떠오르듯이 지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해내면요, 이 과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갖는구나 라는 걸 바로 연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표명을 좀 명확하게 적고요, 가능하면 이것은 바뀔 수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뭘 높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역 정도는 제목에 좀 포함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할 거냐, 물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표현해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감축하는 건지 늘리는 건지 유지하는 건지
예, 그런 어떤 서술형을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교재 77페이지에 한 10여 개 정도의 예를 넣었으니까요. 해당 사항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제 선정 배경 기술입니다. 이것은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를 제외한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은 3C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쟁사, 자사, 고객 관점에서 보통을 논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려면요. 그가 3C 내용 중에 보통 하나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예 같은 경우는 자사 관점이죠.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트렌드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인다 그러면 낮춰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3자가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3C 관점의 하나가 보통 과제 선정 배경 기술에 포함이 된다. 뭐 경쟁사가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네 이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나 하강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건 뭐 상승하는 건 낮춰야 되는구나, 또 하강하는 건 높여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고객이 이러이런 유형을 선호한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C 관점 중에 보통 하나가 포함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게 올바릅니다. 자, 교재 78페이지 보시면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 또는 그림, 무슨 뭐 공정도라든가 프로세스 절차라든가 그림을 표현해서 내가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도표, 어떤 내용이 몇 번의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데미지를, 어떤 우리한테 악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표로서도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하든 아니면 그림으로 하든 아니면 차트를 이용하든 간에 일단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내용을 그에 맞춰 육하원칙으로 기술하는 방식, 이것이 이제 올바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육하원칙, 언제, 또 뭐가, 얼마만큼,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면 그것이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실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임플리케이션이죠. 시사점.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 거다라는 생각의 표현을 이렇게 한 줄 정도로 압축을 해놓으면 향후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이거죠. 이거 이제 안 좋은 것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그걸 낮춰야 되는 필연적인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기술은 우리의 얘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 내부의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악영향,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할 때 우리도 이런 것이 뭐 증가한다 이겁니다. 반품이 증가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역시 이미지, 차트나 아니면 그림 또는 도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거를 육하원칙을 표현하는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실적 내용에 또 본인의 생각, 시사점, 그래서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EF 코스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도 반품이 월 2톤 이하 관리가 돼야 된다. 왜? 증가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대외적인 현상과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가 연결되고요. 이야기로. 그들을 적절하게 시각화와 육하원칙, 그리고 시사점, 본인의 생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적은 공간이지만 상당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목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동일한 성격의 어떤 지표로서 표현이 되고요. 그 지표는 현재가 어떠니까 목표는 얼마로,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목표 기술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지표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델타만큼 지표가 향상이 되면 돈이 생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효과라고 하는 재무성과, 꼭 뭐 재무성과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표의 델타만큼의 차이가 어떤 금전적 어떤 성과나 비재무 성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간에 얼마, 당해년도는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것이 목표 기술과 효과 기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제의 정의에 해당돼요. 그 다음부터는 과제를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위 기술, 이제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건들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프로세스 범위, 공간적 범위, 유형적 범위, 그 다음에 기술적 범위,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해요. 프로세스 범위는 사이포라고 해서 SIPOC라고 하는 매크로한 프로세스 맵을 그립니다. SIPOC죠. 그래서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커스터머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어디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건드릴 거냐, 그래서 그 안에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지표와 금전적 성과를 달성할 거냐. 그래서 프로세스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는 목적으로 용도로 쓰이는 것이 그 SIPOC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 거시적인 프로세스 맵이죠. 뭐 용법에 대해서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범위는 이 프로세스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 이거죠. 뭐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다, 어떤 지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걸쳐있는 팀원들, 조직들, 생산팀, 뭐 출하팀, 고객품질팀 이런 식으로 이 프로세스가 걸쳐서 업무를, 문제 해결에 내가 어떤 조직과 협업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공간적 범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유형적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제품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모델명, 뭐뭐뭐 중에 나는 뭐다,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듯이. 과거에는 유형적 범위가 좀 이렇게 모호해서요, 또 너무 규모가 커서 나중엔 야, 그거 그렇게 많은 거를 한다니 참 좋겠구나 라고 인식을 심어놓고는 너무 벅차니까 용두사미가 되는, 그래서 개선은 아주 미미한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사례가 아주 많았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바닷물을 끓이는, 그래서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유형적 범위는 정확하게 이 프로세스 안에서 흘러가는 것들 중에서 뭐만 특정한 어떤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몇 개 중에서 모델, 뭐와 뭐만의 반품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서 과제를 수행할 때 현재 기술이 아니고 1.2세대 기술이라든가 2세대 기술을 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는데요. 그런 건 R&D 쪽에 과제에 주로 포함됩니다. MGPP라 그래서요, 멀티 제너레이션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의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유형의 과제들은 프로세스 범위, 공간적 범위, 유형적 범위, 요건 필수로 우리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면 그 각각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그런 그 팀원들,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내가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위 기술에 이어서 팀원 기술이라는 내용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범위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역할 같은 것도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을 규정하는 또 여러 가지 아리마라고 또 툴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팀원들을 같이 함께해서 어떤 일정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냐. 자, 이 부분도 이렇게 1주, 2주, 한 달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적 안배를 꼭 해야 된다 그랬죠. 디파인과 메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며칠을 하고, 그렇죠? W 단계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프로세스를 바꿔놓고 그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은 끊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 중에 한 달을 끊어놓고요, 나머지 기간을 조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일정을 안배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이런 기간이 정해졌는지를 기술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포함하기 어려운 백데이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개체 삽입을 통해서 질문이나 필요에 의해서 클릭해서 화면을 열은 다음에 내용을 좀 표현해내는 이런 접근법이 하나의 과제 기술서를 작성하는 스킬 또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표현해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를 꾀하고 또 많은 조언을 구한다 그러면 보다 좀 양질의 과제 수행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제 목표 기술할 때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정의를 할 때요, 또 지표명이 있어야 되고 현재 수준, 그 다음에 달성 목표,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야 되죠. 자, 그때 현 수준과 이제 절대 수준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인타이틀먼트라고 그러는데 절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수준을 얘기해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근거는 보통 몇 가지 근거를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로 100.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은 불량률이나 이런 유형 네거티브한 것들은 이제 0%가 최고 수준이겠죠. 또 100%가 수율이나 이런 쪽은 이제 100%가 최대 수준이겠죠. 그래서 제로 100을 기준으로 적정 수준을 논하거나요. 이 절대 수준을 또는 이제 경쟁사 수준, 경쟁사가 이렇게 한다더라. 그럼 우리도 그 수준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죠. 또는 뭐 회사의 정책, 이 정도 정책에 따라서 우리 이 정도 수준을 가야 된다. 뭐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또 임원이 챔피언이나 이런 임원들이 의사결정권자가 이 정도 가야 돼. 뭐 이런 내용들도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공론화가 이제 불필요하게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건 최고 수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요. 따라서 그 갭이 우리가 달성해야 될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목표는 이 절대 수준과의 사이에 어딘가가 됩니다. 고울은. 그래서 베이스라인, 고울, 인타이틀먼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울을 우리가 설정하면 이것을 이제 요 갭을 이만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78.6%가 줄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하나의 나의 어떤 노력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합리적으로 이건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이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설득,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절대 수준까지 간다. 이번 과제에. 그렇다 그러면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만큼까지 내가 갔다 그러면 다음에 누군가가 또 요만큼을 해줘야 되는 뭐 이런 또 우리가 생각의 여지가 또 남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장의 기술서 내에 정확한 용어 표현과 내용을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의미 있게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표현법, 이것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량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 3강에서는 매저 단계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